1457년 강원도 영월 17살 단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왕이었던 아이의 시신 앞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왕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조정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단종의 곁으로 가는 일조차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부인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영월로 유배될 때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왕비였지만 남편 곁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17살에 영월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18살 정순왕후는 남편의 마지막 자리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왕의 이름을 잃자 정순왕후도 왕비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함께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단종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시신 앞에서 멈추고 어린 부인조차 남편 곁에 가지 못하게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처음부터 쫓겨난 왕이 아니었습니다. 8살에는 조선 왕통의 중심에 세워졌고 12살에는 실제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왕좌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왕은 너무 어렸고 그 왕좌를 둘러싼 어른들의 권력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종이 죽은 밤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어린 단종이 왕좌에 오르고 그 왕좌를 지키던 방패가 무너지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정순왕후가 왜 남편의 마지막 곁에도 설 수 없었는지 그 시작은 영월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죽던 밤보다 훨씬 전, 아직 정순왕후가 궁궐에 들어오기 전 조선은 한 아이를 왕통의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1448년 단종은 8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단종은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세손은 훗날 왕위를 이을 손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조선은 8살 아이를 다음 왕의 자리 가까이에 세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에게 그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 아이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아직 뛰어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궁궐은 그를 아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52년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12살 단종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궁궐의 모든 힘이 그 어린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어른들의 세계였습니다. 어린 왕은 왕좌에 앉았지만 그 왕좌를 혼자 지키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 곁에는 그를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단종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에서 버텨줄 어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김종서와 황보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단종 곁에서 조정을 붙잡고 있던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단종에게 그들은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이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먼저 보았습니다. 수양대군이 본 것은 단종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는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습니다. 어린 왕 앞에 서 있는 방패였습니다. 왕은 단종이었지만 궁궐 사람들은 조금씩 숙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왕의 말보다 수양대군의 움직임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정순왕후는 궁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올 자리는 이미 안전한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될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를 지켜줄 왕좌는 이때부터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453년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어린 왕 앞에 서 있던 방패가 먼저 무너집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지키던 핵심 대신들을 제거하고 궁궐을 힘을 잡은 사건입니다. 단종에게 그것은 정치 사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3살 왕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어른들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지켜주던 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보면서도 그 뒤에 서 있는 숙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 왕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주던 어른들은 사라졌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단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종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단종은 아직 13살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어린 왕의 선택보다 어린 왕을 둘러싼 어른들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종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궁궐은 곧 또 한 사람의 운명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15살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올 자리는 왕비의 자리였지만 그 곁의 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입부에서 본 정순왕후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자리는 이미 위험했습니다. 방패가 무너진 궁궐, 숙부의 그림자가 커진 왕좌, 그 곁으로 이제 어린 왕비 정순왕후가 들어옵니다. 방패가 무너진 궁궐, 숙부의 그림자가 커진 왕좌, 그 곁으로 이제 어린 왕비가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궁궐문을 넘는 순간이었지만 그 안은 이미 평온한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1454년, 단종은 1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으로 들어온 정순왕후는 15살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비로 착봉되었습니다. 왕비, 왕의 아내이자 궁궐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까이에 서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정순왕후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높았지만 그 밑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비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선의 왕실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린 왕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뒤편, 숙부 수양대군 쪽으로 더 오래 머무는 눈들이 생겼습니다. 정순왕후가 마주한 남편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왕좌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15살 왕비가 기대야 할 사람은 14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곁에는 이미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라는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왕좌, 예법, 그리고 점점 커지는 숙부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의 왕비 책봉은 단순한 축복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왕좌 곁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혼례의 빛은 잠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왕비가 된 다음 해 궁궐은 다시 크게 흔들립니다. 1455년 단종은 15살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6살이었습니다. 그해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깁니다. 양위,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정순왕후 앞서서 남편은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왕비가 바라봐야 했던 것은 남편의 즉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왕으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이미 궁궐 안에서 크게 느껴지던 사람이 이제는 왕의 이름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됩니다. 상왕은 왕 자리에서 물러난 이전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종에게 그 자리는 안전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던 왕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궁궐은 새 왕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단종, 왕자에서 내려왔지만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이름입니다. 왕위를 넘기면 끝날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린 왕이 물러났고 새 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내려왔지만 단종이라는 이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에게 그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 그 이름은 점점 조심해야 할 이름이 되어갔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남편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물러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비극이 시작됩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종이라는 이름은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종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단종이라는 이름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새 왕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다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종,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 왕좌에서 내려왔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단종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조용히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이름을 가만히 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1456년 단종은 16살이었습니다. 이때 단종 복위 시도가 일어납니다. 복위, 빼앗긴 왕의 자리를 다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단종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단종의 이름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조에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온 아이의 이름이 여전히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새 왕이 있었습니다. 궁궐은 세조의 이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직 단종을 왕으로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계획은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종의 이름은 더 위험한 이름이 됩니다. 단종에게 그것은 희망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의심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감시가 되었습니다. 세조 정권은 보았습니다. 단종이 말하지 않아도 단종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때부터 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할 이름이 되어갑니다. 정순왕후에게도 그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그 이름은 점점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였던 그녀가 기대고 있던 자리도 함께 좁아졌습니다. 남편이 조심해야 할 이름이 되면 그 곁의 사람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름은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름을 두려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17살이 됩니다. 비극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단종은 더 이상 상왕으로도 남지 못합니다. 그는 노산군으로 낮아집니다. 노산군,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닌 낮아진 이름입니다. 왕실 안에 남아있던 높은 이름이 하나 더 깎인 것입니다. 이름이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시선도 함께 낮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아이는 이제 노산군이 되었습니다. 왕좌에서 멀어졌고 궁궐에서도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영월로 보내집니다. 유배였습니다. 유배란 죄를 입은 사람을 먼 곳으로 보내 권력의 중심에서 떼어놓는 일입니다. 단종에게 영월은 먼 땅이었습니다. 왕좌에서도 멀고 궁궐에서도 멀고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락은 단종에게만 닥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도 함께 낮아집니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낮아지자 정순왕후도 왕비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그녀는 부인으로 낮아졌습니다. 부인, 왕비보다 낮아진 이름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낮아지자 아내의 이름도 함께 낮아진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보았던 비극이 여기서 선명해집니다. 단종이 무너질 때 정순왕후의 자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종은 영월로 가야 했지만 정순왕후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먼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그 길에 함께 서지 못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은 이제 남편의 곁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종에게 영월은 유배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겐 다른 뜻이었습니다. 남편과 갈라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월이라는 이름이 궁궐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더 이상 마음으로 좁힐 수 없는 거리가 됩니다. 한때 왕과 왕비였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자리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이 되었고 정순왕후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니고 궁궐에서도 멀어진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라는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왔고 이름도 낮아졌고 영월로 보내졌는데도 말입니다. 영월에는 조용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상왕도 아니었습니다. 영월에 갇힌 17살 노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은 아직 그 이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아직 단종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영월에 있던 단종은 조용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상왕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노산군이라는 낮아진 이름으로 불리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움직이지 않아도 영월 밖에서는 또다시 단종의 이름이 움직였습니다. 1457년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단종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성대군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단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단종의 이름을 다시 꺼냈다는 점입니다. 세조 정권이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월에 힘없는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년의 이름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움직임은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시 영월의 단종에게 향합니다.
단종은 더 낮아집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니고 노산군도 버티지 못한 이름이 됩니다. 결국 단종은 서인으로까지 낮아집니다. 서인은 왕족의 이름마저 잃고 일반 백성처럼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8살에 왕세손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이름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영월에서 단종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과 전승은 여러 갈래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방식을 하나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17살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도 이상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영월의 밤은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였던 그 장면입니다. 왕이었던 아이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슬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은 단종의 곁으로 가는 일조차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문 밖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으로는 알고도 몸을 앞으로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방식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죽음 이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정순왕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지막 곁에는 설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없었던 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이 낮아질 때 그녀의 이름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단종이 왕에서 상왕으로, 다시 노산군으로, 끝내 서인으로 밀려날 때 정순왕후도 왕비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보내질 때 그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멀어졌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종에게 영월은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정순왕후에게 영월은 남편과 갈라지는 이름이었습니다. 17살 남편은 영월에서 멈췄습니다. 18살 정순왕후에게는 그 뒤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멈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엄흥도였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의 마지막을 수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엄흥도를 과장된 영웅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왕권을 뒤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모두가 물러선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 한 걸음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곁으로 간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거두는 일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엄흥도는 권력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피한 자리에서 사람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조선이 단종의 이름을 두려워하던 순간 엄흥도는 그 이름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도 사람의 죽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마지막을 기억하고 누군가 그 이름 앞에 멈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에게 그 마지막은 끝내 닿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순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극을 더 오래 남게 만듭니다. 단종의 마지막은 수습되었지만 정순왕후의 빈자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후대에는 정순왕후가 단종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만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단종은 17살에 멈췄습니다. 정순왕후의 시간은 그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단종과 정순왕후는 다시 이름을 돌려받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왕과 왕비로 복위됩니다. 복위, 빼앗긴 이름과 자리를 뒤늦게 돌려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돌아왔지만 17살 단종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돌아왔지만 남편의 마지막 곁에 설 수 없었던 정순왕후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조선을 안정시킨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조카의 이름을 끝내 지워야 했던 권력자였을까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움직인 엄흥도의 선택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곁에도 설 수 없었던 정순왕후의 시간은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